단 거를 거의 안 드셨는데도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단 음식 피해 다녔는데 왜 하필 나지?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은 그 억울함을 잠시 내려두고 아주 다른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른을 넘기셨다면 밥 한 공기를 지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맛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탕, 케이크, 설탕부터 끊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수도관이 터졌는데 바닥에 고인 물만 닦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은 계속 새고 있는데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당뇨의 진짜 문제는 단맛 자체가 아니라 몸이 당을 처리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는 71, 여기서는 김도연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평소 식사도 검소했고 군것질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커피는 늘 블랙으로 드셨고 빵이나 과자는 손주들이 와야만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 결과를 들고 오신 날 그 차분함이 무너졌습니다. 검사지를 제게 내미시면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 결과가 맞습니까?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높았고 당화 혈색소 역시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단 걸 끊은 지도 오래됐고 팝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너무 소식해서 걱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진단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드셨겠습니까? 억울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숫자보다 생활을 먼저 봅니다. 어르신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밤에는 어떻게 잠자리에 드시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 설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은 대부분 몸에 해로워 보이지 않는 습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수치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수치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몸속 곳곳을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시야가 조금 흐려져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고 발끝 감각이 둔해져도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발에 난 작은 상처가 낫지 않아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 부종과 피로가 일상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이미 몇 가지 신호를 겪고 계셨습니다.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겼고 발바닥이 화끈거려 잠을 설치는 날이 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뇨의 신호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그저 힘을 쓰는 조직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액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받아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거대한 저장고이자 처리 공장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이 점점 문을 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70을 넘기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김도연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장까지 걸어 다니고 계단도 곧잘 이용하셨지만 무릎이 불편해진 뒤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빠르게 줄었고 그 결과 식사로 들어온 당을 처리할 공간이 점점 사라졌던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육이 줄었으니 밥을 더 줄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소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몸은 더 빠르게 근육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받아줄 곳은 더 줄어들고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은 더 쉽게 오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경우도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전혀 다른 방향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덜 드시는 것보다 제대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르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제외하면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시키고 그 근육 감소가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을 지키기 위한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탕을 피하고 밥을 줄여도 당뇨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셨다면 밥 한 공기를 줄이는 노력보다 달걀 2알을 챙기는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당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살아있어야 혈당도 내려갈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설탕보다 훨씬 무서운 첫 번째 원인의 정체입니다. 단맛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진 근육.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를 탓하며 식탁만 더 조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은 배신합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이 사실을 이해하신 뒤에야 왜 그동안 아무리 조심해도 수치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육만큼이나 혈당을 크게 흔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바로 밤의 습관입니다. 잠드는 시간, 자는 깊이, 밤에 깨는 횟수. 이 모든 것이 혈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잠이 혈당의 숨은 조종자인지, 그리고 김도연 어르신이 어떤 변화를 통해 첫 번째 전환점을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근육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선생님, 저는 운동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두 번째 범인은 운동 부족 그 자체가 아니라 밤에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바로 잠입니다. 언제 자느냐, 얼마나 깊게 자느냐, 그리고 자는 동안 몸이 쉬느냐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잠이랑 혈당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거지요. 하지만 어르신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밤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고 드라마가 끝나면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대개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날도 많았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 텔레비전을 켜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의 몸은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부 수리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균형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런데 잠이 짧거나
얕거나 자주 끊기면 이 수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 관리의 최대 방해꾼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아도 세포문을 열어야 할 인슐린의 일을 뒤에서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열쇠를 들고 있어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당을 처리하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밤에 잠 설친 다음 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괜히 입이 더 당겼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신호도 흐트러집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뭔가를 찾게 되고 단맛이나 탄수화물이 더 당기기 쉬워집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자리에 눕는 것. 이건 가능하면이 아니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큽니다. 아직 졸리지도 않은데 어떻게 잡니까? 드라마 보는 재미가 유일한 낙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낙을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의 몸을 지킬 것인지. 김도연 어르신은 고민 끝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시 반이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낮추고 몸을 잠으로 보내는 준비를 하기로 말입니다. 물론 바로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기 시작합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정확히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수분 섭취부터 점검합니다.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같은 양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렵지 않아도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밤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텔레비전, 시계 불빛까지도 뇌를 깨워버립니다. 뇌가 완전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 사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처음에는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셨지만 이후에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점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몸으로 느껴졌을까요? 어르신은 정확히 2주가 지나고 나서 아침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았고 낮 동안 멍한 느낌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괜히 군것질을 찾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르신은 확신하셨습니다. 아,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근육과 잠,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은 더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다시 잠의 질이 나빠집니다. 이 고리가 이어지면 약을 늘려도 생활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고리를 끊어내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을 조금 되살리고 잠을 바로 잡았는데도 혈당이 요동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못하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큰 적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의자와 소파가 혈당을 올리는 조용한 범인인지, 그리고 김도연 어르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과 근육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적어도 밤에 일찍 눕는 건 해볼 수 있겠다. 단백질 챙기는 것도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폭병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는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혈당을 가장 끈질기게 끌어올리는 습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쉬고만 있는데요. 오히려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건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체 근육의 전원이 꺼지는 겁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은 서 있거나 움직일 때만 활발히 일합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하체 근육들이 혈당 처리의 주력 부대라는 점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액 속으로 당이 들어옵니다. 이 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써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만 있다면 당을 받아줄 곳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당은 혈관 속에 오래 머물고 식후 혈당은 쉽게 치솟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텔레비전 앞, 점심 식사 후 소파, 저녁 식사 후 다시 의자.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빼면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는 나는 가만히 있으니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드라마 한 편이 1시간이 넘는데 중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을 바꿔드렸습니다. 시간을 보지 말고 장면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라고 말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기, 프로그램이 바뀌면 일어나기, 전화가 울리면 일어나기. 이유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는 흐름을 끊는 겁니다.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어도 되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주방에 가서 컵 하나 옮겨도 좋고 창문을 열었다 닫아도 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하체 근육의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 혈액 속에 남아있던 당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식후 혈당의 최고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처음 며칠 동안 이 규칙을 지키는 게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앉아 있다가 괜히 일어나면 더 피곤해질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반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덜 붓고 오후에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느껴지던 답답함도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몸이 굳어 있던 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 변화는 혈당 수치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유난히 높게 튀던 수치가 조금씩 완만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식사를 크게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앉아 있는 시간을 쪼갰을 뿐입니다. 저는 이걸 의자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자는 편안하지만 오래 붙어 있으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릎이 아픈 분,
허리가 불편한 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서 오래 걷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체 근육에게 지금이다라는 신호를 자주 보내는 것입니다. 30분마다 3분, 이 단순한 반복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수치를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만 줄였는데도 유독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편인데 배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허리둘레만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뱃속의 숨은 지방이 혈당 관리의 마지막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바로 그 유형이었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허리띠 구멍은 하나둘 바깥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배만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겉살이 아니라 안쪽에 자리 잡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복부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방이 왜 혈당에 불씨가 되는지, 그리고 김도연 어르신이 이 마지막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더 중요한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까지 고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할 건 다 한 것 같다고요? 단백질도 챙기고 잠도 조금 빨리 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왜 수치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허리입니다. 특히 배 안쪽입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이 지점에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른 편이었고 주변에서도 살쪘다는 말을 거의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허리둘레를 재보니 예전보다 확실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바지 허리가 불편해진 것도 허리띠 구멍이 바깥으로 옮겨간 것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걸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배 안쪽에 쌓이는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조용히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아프지도 않지만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인슐린이 일을 해야 할 길목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있는데 문 안쪽이 진흙으로 막혀버린 상태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약을 쓰는 분들은 용량이 늘어나고 주사를 맞는 분들은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을 늘려도 이 안쪽 지방이 그대로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단 걸 피해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잘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체중이 아니라 허리둘레를 목표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는 계획보다 허리를 몇 센티미터 줄이겠다는 목표가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 안의 염증 환경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할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배를 줄이려면 굶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이에 뱃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도연 어르신이 선택한 방법은 굶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의 무게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은 비교적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가져가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탄수화물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몇 숟가락 정도로 양을 정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저녁 이후의 시간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먹고 나면 그대로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배 안쪽 지방은 가장 잘 쌓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 반드시 몸을 움직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길게 걷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속도로 20분 정도 움직였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 안에서 팔을 크게 흔들며 제자리에서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 시간대의 움직임은 배 안쪽 지방을 자극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허리띠가 조금 느슨해졌고 2달쯤 지나자 바지 핏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허리 둘레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혈당 수치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었고 식후 수치의 변동 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 안쪽 지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사라지길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몸이 먼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궁금해지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생활만 바꿔서 눈에 보이는 수치 변화가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도연 어르신이 실제로 3개월 동안 지켰던 하루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루틴이 왜 몸에 맞아떨어졌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면 여러분 각자의 생활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도연 어르신이 실제로 몸을 바꾸는데 사용했던 하루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계획표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조정된 아주 현실적인 생활의 틀입니다. 아침은 7시 전후에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굶는 시간을 길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밥부터 드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들어갔습니다. 달걀이나 두부 혹은 생선처럼 쉽기 부담 없는 음식으로 몸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밥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었고 아침 혈당이 급하게 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순간, 광고가 나오는 순간이 움직일 신호였습니다. 딱 몇 분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다리를 깨웠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은 예전처럼 무겁게 드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소량으로 정했습니다.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최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잠깐이라도 일어나 하체를 움직였습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예전에는 가장 늘어지던 시간이었지만 이때 짧은 근육 자극을 넣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 혹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 버티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허벅지가 당기고 떨리는 느낌이 들면 충분했습니다. 이 시간대의 자극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저녁 이후 혈당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가져갔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낮 동안 쓴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준비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유지하되 밥은 최소한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파에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난 뒤 반드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간이 배 안쪽 지방을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밤으로 갈수록 어르신의 하루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고 10시 반이 되면 화면을 멀리했습니다. 11시 이전에 자리에 눕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잠이 바로 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 자체를 스트레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히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이 생활을 석 달 가까이 유지한 뒤 검사 결과는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도 달라졌지만 그보다 먼저 몸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거웠고 낮에 이유 없이 처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해 잠을 설치던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허리 둘레가 줄어들면서 옷맵시가 달라졌고 움직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수치보다 이 변화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숫자 하나를 낮추는 싸움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근육을 쓰고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돌려놓고 오래 앉아있는 흐름을 끊고 배 안쪽 환경을 정리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는 그 반응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거나 밤에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거나 30분마다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 하나가 내일의 몸을 바꾸고 그 내일이 쌓여 몇 년 뒤의 삶을 만듭니다. 당뇨는 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병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